아, 국가행정위의 제7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강의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은 행정과 경영과의 관계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행정의 정의를 총 5주로 나눠서 공부를 했습니다. 전반부 3주 동안은 행정학적 정의를 공부를 했고, 후반 2주 동안은 행정법학적 정의를 공부를 했죠. 그럼 이제는 지금 강의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정과 경영과의 관계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행정과 정치와의 관계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경영과 정치와의 그 교차 영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경영과는 어떤 점이 유사하고 또 차이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행정이 정치와 또 어떤 유사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는지, 그걸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그 다음에는 행정의 환경으로 이렇게 나가면 우리가 행정의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한 행정의 정의를 토대로 해서 오늘은 행정과 경영과의 관계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중간시험을 보게 되는데, 중간시험은 오늘 공부한 데까지 진도 나간 부분까지 전체가 다 중간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포트를 우리가 부과를 했죠. 그게 이제 10주차니까 중간시험 끝난 다음에 10주차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시험에 대해서는 주중에 한번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그 출석 체크 퀴즈 하는 식으로 단답형 그런 문안으로 시험 방식이 아마 부과될 겁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행정과 경영과의 관계를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 그림을 보였었죠. 왼쪽에 이제 노란 부분이 경영이라고 한다면, 이 하늘색 부분이 또 정치라고 한다면, 그 교차 영역, 여기 연두색 부분, 이 부분이 바로 행정이라고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적인 성격과 정치적인 성격이 교차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총론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경영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그런 시기도 있었고, 우리가 뭐 이미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또 정치적인 성격이 부각되는 그런 시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영역별로도 그렇습니다. 산업 경제 같은 영역은 아무래도 경영적인 성격이 강할 것이고, 반면에 질서 유지 무슨 이런 국가 운영 이런 행정 쪽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성격이 강할 겁니다. 이와 같이 시기적으로 영역별로 그 성격이 좀씩 다르긴 하지만, 총론적으로 개념적으로 말하자면 행정은 곧 경영적인 성격과 정치적인 성격이 교차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총론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정이 갖는 바로 이런 경영적인 성격을, 경영과의 관련성을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행정이 갖는 정치적인 그 정치 영역과의 관련성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행정의 이제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의 정의를 공부했으니까 이런 행정이 경영과 또 정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이해를 하면 행정의 이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거기 이어서 행정의 환경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이 과목을 다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행정학 전반에 총론은 물론이고 강론까지 이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개념적인 이론적인 토대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한 것이 제1장 행정의 정의를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은 행정과 경영과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제3장 장을 바꿔서 행정과 정치와의 관계를 공부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행정과의 경영과의 관계, 이걸 한마디로 말하자면 공행정과 사행정이 일원론이냐 이원론이냐, 이런 겁니다. 공행정은 공공행정,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공행정, 사행정은 민간행정, 병원행정, 무슨
무슨 병원 행정 이런 게 있잖아요. 무슨 호텔 행정, 무슨 이런 민간 기관에서 행정. 그래서 그거를 사행정이라고 말하고, 공행정은 이제 정부에서, 정부의 행정을 공행정. 그래서 행정을 크게 나누면 이제 공행정과 사행정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이 공행정과 사행정이 하나다,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공사행정 이론론이고, 이런 공행정과 사행정이 서로 다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쪽이 공사행정 이윤론인 것입니다. 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한번 이해를 해놓으면 앞으로 계속 그 행정을 공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이제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과 경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더 그 어휘를 한번 용어를 한번 보면은, 자, 행정이란 말은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행정이라고 쓰고, 영어로 쓰면 public administration 이렇게 쓰죠. 반면에 경영이란 말은 한문으로 이렇게 경영이라고 쓰고, 영어로는 business administration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약자로 쓰면 PA가 되는 거고, 경영이라는 것을 영어 약자로 쓰면 B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영대학원을 우리가 경영학 석사를 MBA다 이렇게 말하죠.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이렇게 해서 MBA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학 석사는 뭐겠어요? MPA가 되겠죠.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MPA가 될 겁니다. 이와 같이 한글로 행정과 경영도 상당히 좀 비슷하죠. 뭐랄까, 발음이 똑같이 행정, 경영 이러면 좀 발음도 비슷하고, 영어로 볼 때도 말이죠. 앞에 public, business 요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뒤에 administration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정과 경영은 어휘 용어로 볼 때 상당히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는 걸로 벌써 딱 우리가 벌써 뭐랄까 어떤 느낌만 봐도 벌써 충분히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행정과 경영을 우리가 관련성으로 보는 것이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행정과 정치와의 관계, 폴리틱스와의 관계는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행정의 개념을 볼 때 지칭 범위별로 우리가 나눠서 봤습니다. 제5주차에 이미 우리가 행정의 행정법학적 정의에서 이미 한번 정리를 했거든요. 그 내용을 한 번 더 반복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어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가장 좁은 의미의 행정은 무엇일까? 이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현지 용어로 말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된 행정부만의 행정현상, 이걸 가장 좁은 의미의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순수한 정부 차원의 행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그것보다 조금 넓게 봐서 협의행정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말할 때는 이러한 행정 이외에도 플러스 여타 브랜치, 여타 권부에 속하는 그 입법부, 그 다음에 뭐 사법부, 그 다음에 기타 독립규제위원회에 속하는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요까지 다 합쳐서 우리는 이제 협의의 행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다 이제 묶어서 우리는 협의의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헌법위원회와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런 기구를 우리가 독립규제위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전통적인 그 권력 권부 구분할 때 삼권, 전통적인 3부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형태를 우리는 독립규제위원회다 이렇게 해서 IRC다 이렇게 말하네.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s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우리 사회 현실이 복잡해지면서 이런 독립규제위원회 필요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지금 하나 설치되어 있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 사실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사실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렇게 속하는 거고, 앞으로 이제 또 그 국가교육위원회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이 워낙 중요하고 어떤 권력적인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를 떠나서 인권과 마찬가지로 교육도 멀리 보고, 백년지 대계라고 이렇게 해서 멀리 보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 지식,
교육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뭐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했지만 이번에 노벨 화학상 수상자 그 후보로 상당히 부각이 됐던 분이 결국은 못 받고 말았지만, 우리가 이제 노벨상까지도 받고 이렇게 하려면,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면 결국은 국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국가교육위원회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헌법이 개정이 되면 전통적인 3부 외에도 아까 말한 헌법재판소나 선거관리위원회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 그다음 국가교육위원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많아져야 된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는 이제 협의의 행정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범위를 넓히면 광의의 행정이 되는데, 이런 광의의 행정에는 이러한 행정 현상 외에도 공공적인 성격을 갖는 독립적인 형태의 법인 형태죠. 우리가 말하는 제3영역, 우리가 말하는 공기업 같은 거, 그 다음에 준정부 부문, 물론 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공단들,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제3영역과 준정부 부문까지 다 포괄해서 그것을 우리는 이제 광의행정이다 이렇게 말한 거고, 최광의 행정은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공공영역의 행정은 물론이고 민간의 경영, 사기 영역까지 다 공통되는 관리, 매니지먼트까지 다 이런 것까지 묶어서 우리는 이제 최광의 행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병원 행정, 무슨 뭐 호텔 행정 이런 말 하잖아요. 뭐 관광 행정 이런 것은 민간 기업에서 하는 것까지, 이런 것들까지 이제 최강의 행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이 넓은 의미의 행정 속에는 공행정은 물론이고 사행정도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공행정과 사행정을 이제 우리는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를 우리가 보자고 하는, 공부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행정과 경영과 관계는 아까 지금 말한 것처럼 최고항의 행정 속에는 이런 공공행정, 국가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그 제3영역이나 그 다음에 준정부 영역이나 요것까지 다 합친 이런 공공행정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사적인 프라이빗한 비즈니스 영역에 또 행정이 있다는 거죠. 병원 행정, 무슨 뭐 삼성병원, 세브란스 병원에서 원무과에서 돌아가는 그런 행정,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병원 행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다음 무슨 대학의 행정, 무슨 학사 행정, 뭐 학생 무슨 이런 학사 행정, 이렇게 행정, 이런 것은 사적인 그런 행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최강의 행정에는 공행정과 사행정이 함께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결국 그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과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함께 이제 묶는 것이 이제 최강의 행정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벌써 어휘로만 보더라도 벌써 유사점을 볼 수가 있고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유사점은 뭐예요? 두 행정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같다. 방법론은 같다는 거죠.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나 삼성, 현대 이런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나 방법론에서는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조직을 짜가지고 사람을 뽑아서 그 다음에 돈을 재원을 조달해서 하여튼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이런 방법론은 국가 행정과 일반 기업의 행정이 다를 수가 없다는 거죠. 방법론 면에서는 다시 말하면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여튼 목표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거, 이거는 뭐 다를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거,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반면에 차이점은 이제 앞에 들어가는 이제 형용사죠, 그죠? 공공행정은 퍼블릭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행정은 비즈니스 또는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걸 볼 때는 국가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구나, 공익을 많이 추구하겠구나 하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 현대가 운영되는 것은 사적으로 돌아가겠구나. 이거는 비즈니스, 부지런히 움직인다는 거죠. 왜 이렇게 움직이겠어요? 사적으로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부지런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은 공행정과 사행정은 유사점이라면 방법론일 것이다. 차이점이라 그러면 목표, 성격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벌써 기본 오휘를 봐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그냥 단어 어휘만 보고 우리가 판단한 것이고, 이제는 좀 더 본론에 들어가서 꼼꼼하게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두 가지는 비슷한 거 아닐까라고 하는 그 유사점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을 공사행정 이론론이라 이렇게 합니다. 공행정과 사행정 결국 하나다. 이렇게 공사행정 이론이라고 있고, 반면에 이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르다. 국가를 운영하는 것과 민간 기업을 운영하는 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이런 차이점을 중시한다 그러면 이런 입장을 우리는 공사행정 이원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이제 공사행정이 서로 공사행정이 같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정치와 행정이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공사행정이 다르다 이렇게 보는 쪽은 또 행정은 정치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쪽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이 관련 관계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경영에서 경영과 가까워지면 정치에서 멀어지고, 그 다음에 경영과 멀어지면 정치와 가까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행정의 행정학적 정의를 공부할 때 이 내용들은 다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행정관리설과 통치기능설에서 충분히 다 공부를 했으니까 그 공부한 내용들 한번 정리하는 거니까 이런 말들을 관련성을 정확히 보고 혼동을 하면 안 돼요. 서로가 다른 것을 같은 걸로 뒤죽박죽 이렇게 혼동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사점을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사점에 차가는 주장이 공사행정 이론론이다. 공행정과 사행정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뭘 근거로 그렇게 봅니까? 세 가지입니다. 공통적으로 관료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 공통적으로 관리 기술을 적용한다. 또 공통적으로 수단 및 협동적인 성격을 중시한다. 요즘에서는 경영과 행정이 다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 이걸 이제 하나씩 우리가 볼 텐데, 공행정,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나 대기업을 운영하는 것이나 똑같이 대규모 조직을 관한 겁니다. 대규모 조직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 대규모 조직 현상을 우리는 관료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료제라고 그러면 이건 단지 정부 관료제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물론이고 대기업, 무슨 뭐 병원, 뭐 대학, 연구소 이렇게 아주 대규모 조직의 현상에 대한 그 관심, 연구 이런 것을 우리는 관료제라고 보거든요. 관료제. 그런 점에서는 결국은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공무원들은 뭐 100만 명이 되니까 정부 조직은 구성원이 100만 명이고, 삼성연대는 뭐 규모로 볼 때는 작죠. 정부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이제 대규모란 말이죠. 그리고 큰 병원들, 우리나라에 지금 뭐 삼성병원, 세브란스만 이렇게 큰 병원들도 보면 돌아가는 걸 보면 관료제 똑같아요. 나라 국가 정부 관료제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무슨 뭐 국장, 과장 뭐 이런 걸 직책을 계층제를 두고, 그 다음에 안에 내부적인 어떤 표준 운영 절차, 규정 같은 걸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업무를 처리할 때는 문서를 통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구분해서 공적인 사적인 것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뭐 이런 걸 볼 때는 정부 관료제나 대기업 관료제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 규모의 차이 정도지 본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나라를 운영하던 민간 기업을 경영하던 다 도구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죠. 행정도 뭐예요? 국민들의 공통된 공익, 국민들의 행복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종속되고 봉사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경영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윤,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 그러니까 이윤회라고 하는 목표에 종속된 것이 바로
경영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행정과 경영이 별로 다를 게 없다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로 그런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니까 수단적인 성격이 비슷해져요. 다시 말하면 도구적으로 똑같이 결국은 3대 요소. 나라를 운영하는 것도 결국은 조직을 짜고 공무원을 뽑고 세금을 걷어서 예산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마찬가지인 거죠. 삼성, 현대도 민간 기업체도 뭐 본부, 지부 뭐 이렇게 마케팅, 무슨 부서, 인사부 이런 걸 조직을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직원을 공채로 해서 급여를 주고 연금에 가입하고 또 이렇게 또 퇴직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인사 그 다음에 마케팅을 통해서 구매도 하고 판매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돈을 쓰나 이런 3대 요소 관리를 위한 3대 요소 조직, 인사, 재무 면에서는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나 나라를 운영하는 행정이나 민간기업의 경영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나누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경영과 유사점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관료제를 한 거죠. 이 관료제를 한 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규모 조직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대규모 조직의 보편적 현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관료제가 뭐냐?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뭐 정부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관료제가 한마디로 뭐냐? 그러면 대규모 조직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더 줄여서 말하면 조직 현상이다 이렇게 조직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규모 조직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게 이제 정답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관료제인 겁니다. 정부 관료제뿐 아니라 모든 민간 기업에서나 아니면 사회 현상에서도 중요한 주제, 아이템이 바로 이 관료제가 있죠. 그래서 이 관료제에 대해서는 행정학과에서도 이제 관료제를 따로 띄어서 공부를 합니다. 대개체로 행정학과는 아마 3학년 2학기 때쯤 관료제론 이렇게 해서 공부를 따로 해요. 경영학과에서도 대체로 뭐 3학년 때쯤, 3학년 2학기 때쯤 무슨 조직 관리론, 조직 행태론 이런 데서 관료제를 또 공부를 심층적으로 합니다. 사회학과에서도 대체로 3학년 2학기 때쯤 돼서 관료제론을 따로 공부를 해요. 그 정도로 이 관료제는 행정학과, 경영학과, 사회학의 공통적인 주제로서 아주 중요한 그런 영역이 바로 관료제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 사회현상, 그 다음에 어떤 나라 국가 행정이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기업들이 경영되는 거, 경영현상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키워드 이런 게 바로 관료제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현상이죠. 자, 관료제는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관료제 이렇게 씁니다. 영어로 볼 때 뷰로크라시, 뷰로크라시 이것도 이제 합성어, 뭐 파생어 이런 거죠. 앞에 뷰로란 말은 이제 조직에서 국 단위를 뷰로라고 하죠. 조직의 가장 큰 단위죠. 뭐 가장 낮은 단위가 개, 그다음에 과 이런 식으로 되죠. 과 이렇게 되는 거고 정부에서는 그 위에 이제 국이 있고 그다음 기업은 과 위에 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민간 기업 같으면 과장, 부장, 이사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나 이제 정부 관료제 같으면 과장, 국장, 차관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정부로 말하면 국 단위, 그 다음에 이제 민간 기업으로 말하면 부 단위가 바로 뷰로죠. 뷰로. 그러니까 뷰로한 말이 그런 조직 구성한 요소가 되는 거고, 크라시란 말은 이제 주의란 뜻이죠. 그러니까 직역하면 대조직주의 그 말이 소조직이 아니라 큰 조직, 대조직주의다. 대조직주의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관료제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료제 조직은 단지 정부 관료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다 이 관료제 원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아까 말한 대형 병원이나 연구소나 대형 연구소 있잖아요. 굉장히 큰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거기 돌아가는 거 보면 다 관료제 원리로 돌아가요. 다 계층제를 둬서 다 문서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관료제거든요. 이 관료제 속성 우리가 5가지를 듭니다. 자, 첫째가 우리가 계층제죠.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어느 관료제든지 계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래될수록 계층제는 좀 더 분화되고 좀 더 뭐랄까 피라미드형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모양이 또 피라미드가 아니고 좀 평평한 그런 계층을 가진 그런 관료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공무원이라도 뭐 경찰이나 소방 같은 경우에는 이 서열 관계가 엄격한 피라미드형이 되겠죠. 그러나 같은 공무원이라도 예를 들면 무슨 연구직에 있거나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피라미드형이 아니죠. 사다리꼴 형태 뭐 이런 형태 될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계층제가 있다. 이 계층제가 갖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위해서 계층제를 운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문서주의죠. 업무를 처리할 때 구도를 하지 않고 보다 안정적으로 문서를 통해서 업무를 처리한다. 이 문서주의입니다. 문서주의 이렇게 한문을 쓰면 문서주의라고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어려운 말로 법문용례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건 너무 어려운 말이죠. 문서주의라고 쓰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레드 테이프라고 합니다. 문서를 쌓아놓고 빨간 견출지로 이렇게 묶잖아요. 그러니까 빨간 견출지, 레드 테이프, 문서주의다 이렇게 말하고. 세 번째가 이제 전문직업주의죠. 그 일에만 종사하고 다른 투잡, 쓰리잡 못하게, 공무원이면 그냥 공무원에 전념하게 해야지. 낮은 공무원, 밤엔 투잡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일만 전념하도록 전문직업주의, 우리가 말하는 프로페셔널리즘. 그러니까 삼성 현대 직원도 그 직원 삼성 현대 업무에 전념해야 됩니다. 투잡이나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말하는 이제 공사 구분,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한다는 겁니다. 공사 구분해서 우리가 말하는 임퍼스널리즘, 이 공사 구분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몰 인격성, 영어로 말해서 임퍼스널리즘한 말을 이제 직역해서 사적인 감정이 없다. 오로지 공적으로 처리한다. 공과 사를 구분해서 공적인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한다는 얘기죠. 이런 4가지 속성이 바로 관료제 속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부 관료제와 민간 기업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정도의 차이고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이게 관료제 속성이고, 그 다음에 관료제의 기능을 보면 이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관료제가 하는 좋은 기능이 있어요. 그 좋은 기능 앞에 U를 붙여서 U 펑션, 그럼 이거는 순기능이다. 나쁜 것 앞에 this를 붙여서 dysfunction, 그럼 이건 나쁜 기능이다. 이렇게 이제 U 펑션과 dysfunction이 있어서 우리는 관료제가 갖는 가장 좋은 기능 아마 조직의 안정성일 거예요. 관료제를 운영하게 되면 안정성이 있고, 뭐랄까, 업무 처리의 어떤 그 루틴화가 돼서 굉장히 안전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또 효율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규모 조직을 운영할 때는 다 관료를 따라가거든요. 따라가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건 단순히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그게 갖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조직의 안정성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역기능은 역시 관료제의 그 무사한 일이죠. 무사한 일을 흐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데 이제 매몰되면 자기 책임도 망각을 하고 그냥 묻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게 이제 역기능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에도크라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에드호크라시. 라틴에서 에드혹, 그러면 이제 그때그때 임시방편. 에드호크라시는 임시방편주의, 그 말이죠. 그 말은 옛날 뷰로크라시란 말이 대국주의. 대국주의라는 말에, 이 대국주의가 너무 이제 경직되어 있으니까
어떤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을 못하니까 요즘 와서는 이제 팀제 무슨 태스크포스, 태스크 팀제 이런 거 말이죠. 팀제를 운영하는 것을 우리는 에도크라시로 봅니다. 에도크라시는 또 변화에 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요즘 와서는 또 에도크라시도 많이 쓰고 있어요. 에도크라시는 역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료제에 관한 것은 이제 이론적으로 볼 때 사회학 쪽에서 많이 이제 그 연구가 됐죠. 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우리가 알다시피 관료제 이론의 이제 선구자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스 베버는 이제 관료제라고 하는 것이 법적 합리적 지배의 가장 유용한 수단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관료제를 제시를 했고, 그러나 이제 이런 관료제가 갖는 폐해, 문제점, 역기능을 이제 지적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로버트 모턴이라고 하는 또 사회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쓴 유명한 말이 동조과잉이라는 말을 썼어요. 영어로 over conformity. conform이란 말은 동조한다는 겁니다. 윗사람한테 이렇게 수긍하는 이런 건데 이제 그게 지나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동조과잉이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업무의 본연의 그런 중요한데 집중을 하지 않고 엉뚱한 뭐 출퇴근 시간 준수, 그다음에 법규 준수, 뭐 그다음에 상관의 상사의 어떤 지위 복종, 이것만 중시하는 거죠. 그것도 기본으로 하면서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면서 목표의 달성도도 높여야 되는데 본질은 망각하고 그냥 출퇴근 시간 정확히 지키고 법 위반하지 않고 윗사람 말 잘 듣고 뭐 이렇게 묻어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현상을 이제 이 로버트 모턴이라는 사람이 동조과잉, 오브 컨포미티라는 말을 쓴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정부 관료제의 폐해로서, 그다음 민간 기업에서도 우리 나오는 도덕적 해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관료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요소들은 그 정부 관료제는 물론이고 민간 대기업에서도 공통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결국은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이 두 번째 이제 그 행정과 경영은 관리 기술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또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도구적인 합리성을 추구한다. 목표를 가장 중시하고 거기에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 거죠. 자, 우리가 말한 것은 조직의 존재 근거는 바로 목표입니다. 정부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민간 기업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이런 최고의 그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건데, 그런 목표도 이제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목표들 사이에 어떤 층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목표의 위계성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표와 목표 사이에는 또 목표와 수단 사이 되는 거죠. 최상위 목표 밑에 있는 상위 목표는 최상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위 목표의 밑에 있는 중위 목표는 또 상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목표끼리 관계를 보면 목표와 수단의 연쇄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목표, 수단, 연쇄 관계다 이런 말을 쓰는 거고, 영어로는 ends, means, chain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충실하게 되면 되는데 문제는 목표와 수단이 뒤바뀌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조직의 목표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출퇴근 시간 지키고 법규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죠.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수단에만 집착을 하고 목표를 망각한다 이거죠. 이런 현상을 우리는 아까 동조과잉이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은 주인과 대리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직접 자기들이 자치를 못하니까
이제 공무원들을 뽑아서 행정부 관료들한테 권한을 위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주인이고 관료는 대리인에 불과해요. 그런데도 이 대리인은 그러면 주인의 뜻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고 이런 주인 대리인론 이런 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목표도 중요하지만 수단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되다 보니까 수단으로서의 중요성, 오히려 막 목표와 수단이 뒤바뀌는 현상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거는 행정 영역뿐 아니라 경영 영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수단의 중요성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행정과 경영은 목표 일은 하나의 수단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서 굉장히 큰 중요성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행정과 경영은 공통적으로 관리의 3대 요소라고 하는 조직, 인사, 재무 이런 세 가지를 요소를 간다고 하는 거죠. 조직을 잘 짜고 사람을 뽑아서 이제 일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돈을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조직, 인사, 재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이제 정책이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나라를 운영하는 행정이나 민간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비슷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조를 잘 짭니다. 어떤 식으로 짜야 될까? 계층제를 엄하게 하는 게 좋을까? 집권화하는 게 좋을까? 분권화하는 게 좋을까? 권위적인 조직이 좋을까? 민주적인 조직이 좋을까? 이런 건 이제 고심을 해야 되는 거죠. 경찰이나 소방이나 뭐 군대 같은 조직은 권위적인 조직이 돼야 됩니다. 거기서 민주적인 운영으로는 기강이 그냥 와야 되는 거죠. 반면에 연구소나 이런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민주적인 리더십이 돼야 됩니다. 그런 데서 권위주의로 가면 조직 운영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조직의 특성에 맞게끔 조직의 구조를 이제 잘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구조의 운영에 있어서 과정을 또 잘 설계해서 의사결정, 의사전달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갈등이 생겨날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 조직의 변화를 유도할 때는 어떤 식으로 조직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정이거든요. 이런 그 조직 관리 차원은 나라를 운영하는 행정이나 민간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관리 기술의 적용 측면에서 볼 때는 행정과 경영은 상당히 유사하다. 다시 말하면 공상행정 이론론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행정과 경영은 수단이기 때문에 서로 협동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아까 말한 그런 관리의 3대 요소로 하는 조직과 인사와 재무, 요걸 중심으로 해서 하여튼 도구적으로 하여튼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비슷하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아까 말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거는 이제 관리다, 이렇게 매니지먼트다 이런 말에 의해서 관리라고 한 거죠. 관리. 이것도 우리가 이미 첫 주에도 얘기했지만, 관리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관을 잘 운영한다는 겁니다. 상하수도, 상수도관, 하수도관 이런 관들을 잘 별 탈 없이 문제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잘 운영해 나가는 거, 요거를 우리는 이제 관리라고 합니다. 영어로 매니지먼트라고 그래요. 크게 개선하고 뭐 임프루먼트, 디벨롭먼트 이런 큰 발전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냥 매니지먼트, 어떻게든 이럭저럭 뭐 메꿔 나가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큰 문제 없이 대과 없이 그냥 선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게 우리는 이제 관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점에서는 비슷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행정학과 경영학에서 이제 우리가 4년 동안 공부할 때 보면 상당히 비슷해요. 지금 이렇게 진하게 쓴 글씨 보면 행정학에서 행정조직론을 공부하듯이 경영학에서는 조직관리를 공부하고, 행정학에서 인사행정을 공부하듯이 경영학에서는 인사관리를 공부하고,
행정학에서 재무행정을 공부하듯이 경영학에서는 재무관리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행정학에서 정책론을 공부하듯이 경영학에서도 경영정책을 공부합니다. 그 기업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죠. 이 경영정책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삼성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미래를 내다보는, 현대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 것인가. 현대는 지금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내연기관으로 안 되니까 수소차에다 집중해야 되겠다. 지금 상당히 앞서 있으니까, 세계에서 제일 앞서 있는 데가 지금 현대차니까 우리는 앞으로 수소차에다가 집중하겠다. 그리고 뭐 뉴스에 나왔잖아요. 뭐 네 발로 걷는 차가 이제 나온다 이거죠. 바퀴가 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로봇처럼 네 개 발이 달린 그런 차가 나와서 앞으로 그런 걸로 해서 우리는 현대가 앞으로 앞길을 열겠다 이런 거고, 삼성도 앞으로 반도체, 모바일 이런 것만 갖고는 미래가 박치가 안 하니까 이제는 앞으로 바이오, 그다음에 무슨 뭐 헬스, 무슨 의료 뭐 이런 쪽으로 특화하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경영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네 가지 면에서는 행정학과 경영학은 상당히 다릅니다. 다만 이제 행정학은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기획이라는 영역이 있고, 법 중에서는 이제 헌법이나 행정법 이런 걸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는 반면에, 경영학은 이제 상법, 노동법, 경제법 이런 걸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강론 중에 하나 중요한 게 생산을 하죠. 행정학은 생산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죠. 공공서비스, 뭐 국방 치안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물건을 직접 생산해서 재화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민간 기업은 물론 업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생산이 중요합니다. 삼성에서 반도체, 모바일을 만들고 현대에서 차를 만들고, 그 생산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측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학은 이제 세금은 그냥 대체로 그냥 거치니까 그냥 관심을 갖는 게 쓰는 거에 관심입니다. 예산 지출이 관심사가 되는 데 반해서 민간 기업은 마케팅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서 쓰는 것도 고심을 하지만 버는 거죠. 어떻게 해서 돈을 최대한 벌까, 어떻게 구매를 해서 돈을 쓸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벌까, 이게 이제 중요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행정학과 경영학은 이렇게 상당히 다른 측면이 없진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나와 있는 이런 4대 요소, 이것은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면에서 공사행정 이론론이 맞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차이점이에요. 지금까지는 비슷하다. 차이점에 우리가 착안하면 결국은 공사행정 이윤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치와 가까워지는 거니까 정치행정 이론론이 되는 겁니다. 정치행정 이론론이 되는 건데, 경영과의 차이점은 크게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첫째, 일단 가장 다른 게 목표와 가치가 확연히 다르다고 하는 거죠. 행정은 공익과 민주성을 추구하는 반면에 경영은 이윤과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거죠. 네? 물론 행정의 목표 가치는 좀 더 복잡합니다. 단지 공익, 민주성만 추구한 게 아니에요. 영역별로 이윤과 효율성도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공사 같은, KTX 같은, 코레일, 이런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 이런 공기업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 공익, 민주성도 중요하지만 이윤, 효율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목표 가치는 상당히 복잡해요. 그러나 경영의 목표 가치는 심플합니다. 그냥 돈, 이윤, 효율성이죠. 거기에 대한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부가적인 목표도 별로 없어요. 그냥 돈 버는 게 목적이지 그걸 갖고 뭐 어떻게 쓰고 사회 봉사 기여를 하고 세금을 내기 위해서 돈 벌고 이런 게 없거든요. 그냥 이 돈을 버는 게 목적이지. 그래서 경영의 목표 가치는 단순한 데 비해서 행정은 우선적으로 복잡하면서 우선적으로 공익, 민주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치적, 권력적, 법적 성격이 행정은 강하죠. 행정은 뭐 정치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고 뭐 제도도 바뀌고 무슨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그 법적으로도 굉장히 꼼꼼한 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공기업들도 막 그 법이 있잖아요. 한국전력공사 법, 이런 법이 있단 말이에요. 법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대기업들은 법을 지킬 게 별로 없습니다. 아까 나왔던 그냥 상법 지키고, 황법, 민법, 상법, 이런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그냥 노동법 준수하고, 부당 노동행위 하지 않고, 그다음에 경제법상의 뭐 독과점, 뭐 이런 가격 규제 이런 거 잘 따르고 뭐 이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민간 기업 이런 것이 굉장히 약한 데 비해서 행정력은 대단히 강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 이제 행정은 평등 원리를 적용합니다. 모든 국민들 법 앞에 평등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은 평등을 중요시 안 합니다. 당연히 이제 차등의 원리죠. 예를 들면 삼성에서도 저가 폰을 산 사람하고 비싼 폰을 산 사람 같이 에이스를 받으러 왔다. 그럴 때는 비싼 폰 산 사람을 먼저 에이스를 해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불만이 없어요. 그러나 정부는 어때요? 세금을 적게 낸 사람, 많이 낸 사람 같이 민원 처리하러 왔을 때 세금 많이 낸 사람 먼저 해주면 이거는 당장 문제가 되죠. 이와 같이 이런 거 볼 때는 평등 원리 적용의 정도가 상당히 다르다. 그 다음에 독점성에 있어서도 행정은 독점성이 근본적으로 강하죠. 근본적으로 독점이 강하고 민간은 경쟁 원리, 시장 경쟁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업무의 차원에 있어서도 행정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외교 치안, 국방, 치안, 소방 외교 이 네 가지만 해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 외에도 무슨 산업 경제, 뭐 사회문화, 교육, 사회복지 무슨 얼마나 많습니까? 하는 일이. 그러니까 굉장히 다 차원적이고 다기능적입니다. 그러나 경영하는 일은 심플합니다. 그냥 한 가지 뭐 예를 들면 삼성 그러면 무슨 모바일과 무슨 반도체 그렇죠? 삼성이 뭐 국방 치안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면 물론 이제 대기업들도 업종 다각화 이렇게 해갖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뭐 그런 곳이 없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 벌써 큰 차이가 있죠, 그죠? 큰 차이가 나타난 겁니다. 자, 이것들은 이제 하나씩 조금 나누어서 중요한 것만 조금씩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치입니다. 가치. 목표와 가치를 먼저 보면 행정의 목표 가치는 이렇게 많아요. 경영의 목표 가치는 이윤입니다. 프로핏을 추구하는 거. 그리고 효율성입니다. 효과성과 능률성이에요. 가능하면 목표를 잘 달성을 하면서 인풋에 대한 아웃풋에 대한 인풋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달성하는 그런 생산성 요것만이 이제 경영의 목표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나 행정의 목표 가치는 한마디로 말하면 공익입니다. 공익. 퍼블릭 인터레스트 공공이익이죠. 그러나 좀 더 들어가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민주성, 민주성입니다. 모든 국민들을 골고루 대표성을 갖도록 해서 참여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을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경영에서 하는 일과 달라요. 경영에서는 영업비밀 이렇게 되면 끝나는 것을 정부에서는 다 정보 공개, 행정정보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의의 원리, 형평성, 형평이라는 굉장히 참 어려운 복잡한 개념입니다. 뒤에 나온 평등과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에 자유와 평등 동시에 중요시합니다. 자유만 중시할 수도 없어요. 기본적인 평등도 함께 가야 됩니다. 자유와 평등. 그 다음에 합리성. 누가 봐도 수긍할 만한 것은 타당성을 가지고 최선의 것을 선택한 합리성. 효과성. 목표를 최대한 가능하면 최대한 목표 달성도를 높여야 돼요. 능률성. 산출 대비해서 투입을 최소화시키거나 같은 투입으로 산출을 극대화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능률성도 이제 경시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효율성이라고 말합니다. 효과성과 능률성을 합쳐서 효율성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생산성입니다. 생산성. 이것도
경영이 중요시하지만 행정도 이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지출을 줄이려고 합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가능하면 성과를 최대한 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성이고요. 그 다음 책임성, 국민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거죠. 합법성,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응성, 국민들의 반응에 예민하게 이렇게 대응을 해야 돼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행정의 목표와 가치는 아주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겁니다. 경영은 거기 경영도 물론 좀 더 들어가 보면 단순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윤을 낸다는 점에서는 행정에 비해서 단순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다음 차이점은 이제 지금 얘기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볼 것은 독점성의 정도죠. 행정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재화 생산은 이제 경쟁 원리에 움직이니까 재화는 생산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이제 민영화도 다 했고, 철도마저도 이제 다 민영화를 다 했잖아요. 다시 민영화 했고, 그 다음에 정부가 이제 제공하는 것은 그래서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로 이제 정부에서 공급을 하는데, 그런 서비스도 이제 그 민간 경쟁이 가능한 것은 다 이제 민영화를 다 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독점성이 강한데, 행정을 공공 서비스로 본다면 아까 말한 공공재, 그 다음에 공공 서비스입니다. 공공적인 재화, 도로 같은, 예를 들면 전파, 국립공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공공재고, 그 다음에 공공 서비스, 4대 공공 서비스로 말한, 예를 들어 국방, 치안, 소방, 예교 같은 이런 공공 서비스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독점성이 강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공재 성격이 공부를 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나왔던 게 공공재는 세 가지 성격 가지고 있다 했었죠. 비경합성, 비배제성, 비분할성 얘기 됐습니다. 이 중에 우리는 비경합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공재는 이제 경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독점이 될 수밖에 없다. 독점. 모노폴리로 갈 수밖에 없다. 독점이 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일단 경쟁이 없고, 그 다음에 가격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 말하는 건 잠재가치, 섀도우 프라이스 이런 거 가지고도 가격을 책정을 해보지만, 이 가격 책정이 벌써 타당성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하여튼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점적인 성격은 반드시 비효율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정부가 민간에 비해서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독점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경쟁이라고 그러면 그렇지 않겠지만 독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점 때문에 도덕적인 해이로 갑니다. 해이란 말은 뭐냐? 해자는 풀어진다는 거죠. 풀어지고 이자는 느슨해진다는 거죠. 느슨해진다. 긴장 상태가 풀어진다 이런 뜻이죠. 해이, 모럴 해저드다 이렇게 말하죠. 독점 때문에 이제 모럴 해저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이 업무 차원입니다. 업무의 차원. 행정의 업무 차원은 굉장히 다기능적이고 다차원적이다. 그러나 경영의 기능은 한 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하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구분해 보니까 크게 지금 세 손 알아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국가 관리 기능이 있어요. 외교 국방, 국내 질서 유지, 정책 조정, 정부 운영 이런 것을 이제 국가 관리 기능이 있고, 그다음 산업 경제 기능이 있어요. 경제 기획 조정, 1차, 2차 산업, 통상 재정 금융, 사회 간접 자본, 과학기술 지식 정보. 이게 산업 경제 기능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사회문화 그렇게 해서 교육문화, 복지후생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는 곳이 행정입니다. 어느 것 한 가지 소홀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업에서 하는 일은 그냥 좋은 제품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고 이윤을 많이 얻으면서 가능하면 뭐 사회 발전에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경영 업무 차원은 이런 적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능을 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또 12개 행정 기능으로 나눠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예산 분류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나라 살림 그 예산을 분류하는 기준이 많잖아요. 뭐 조직별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소모성 지출, 뭐 투자성 지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기준으로 예산을 분류할 수 있는데 가장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분류법이 바로 이 기능별로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대체로 국민의 분류법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현재 이게 뭐 해마다 바뀝니다. 정부 조직이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면 대체로 정부 조직이 하고는 서로 관련성이 있으니까 정부 조직 개편되고 이러면 또 이게 또 바뀌어요. 그렇지만 현재 상황은 지금 이렇게 12개로 나누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12개. 보건복지고용 여기 이제 하나로 묶이고 일반 공공행정 이렇게 하나 묶이고 그 다음에 교육이 또 하나로 따로 독립적으로 국방, SOC 이거는 사회간접자본,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 사회간접자본 그 다음에 농림수산식품 이렇게도 하나로 묶이고 R&D, 리서치 앤드 디벨롭먼트 연구개발 그 다음에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이렇게도 하나 묶이고요. 그다음 공공질서 안전 이렇게 묶이고 이런 뭐 검찰, 경찰, 뭐 사법부 뭐 이런 게 되겠고 그러니까 환경이 또 하나로 따로 묶이고 그다음 문화체육 관광 여기 또 하나로 묶이고 그다음 외교통일 여기 하나 이렇게 국가 하는 일이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요. 그러나 기업은 이제 이론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본다면은 공행정과 사행정은 다르다. 공사행정 이원이 되는 거고 그렇게 보면 정치행정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정치행정 이론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정과 경영과의 관계를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책에서도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행정의 가치 같은 부분은 우리 제4장에 제1절에 행정의 가치 부분이 나와요. 그 다음에 행정과 경영과의 관계는 제2장 제2절에 그 경제적 환경 쪽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규제 이런 거 관련돼 갖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은 그리고 공공서비스 부분도 나오거든요. 정부 규제 부분이 제14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 부분이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걸 정리하다 보니까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곳곳에 여기저기 정리를 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넘어가는 거니까 지금 그 강의한 내용도 잘 보지만 책을 좀 찾아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공부를 하고 중간시험도 여기까지 오늘 이 범위까지 중간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